우리가 보통 10년 주기로 이제 경기 사이클이 움직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두 번을 겪다 보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또 다른 위험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나 그 경기 사이클의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마 투자자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자신 있게 현재 시황,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에 투자는 마음을 좀 농부의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연초부터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투자 환경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동안 풀었던 돈들도 다시 걷어들이고 있고 또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 주식 하기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상반기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했었다고 좀 봤었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시기를 좀 보고 있었기 그래요? 때문에 3분기 지금 현재 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증시는 좀 반등이 9월 FOMC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9월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좀 신문에서 보니까 뭐 베어마켓 랠리 뭐 이런 용어를 쓰던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3분기는 좀 좋게 보는 요인들이 있어요. 통화정책의 경로가 좀 투명해졌잖아요. 7월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정례회의가 9월과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 남아있는데 연준이 6월 달에 올해 연말 정책금리를 3.4%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9월 달 50bp, 11월 25bp 또 12월 25pp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3.4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들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75pp, 50pp, 25pp.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강도가 좀 완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분기 때 좀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4분기죠. 4분기 때 보시면 꼭 보셔야 될 이벤트가 11월 8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근데 상원과 하원을 아마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렇게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는 좀 일시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요인만 놓고 온다고 하면 4분기 때는 좀 감속을 염두에 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지금 시장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잖아요. 결국 이 증시라는 게 매도와 매수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와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은 내년도 2분기 이후가 대구로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2분기 이후면은 뭐 한 8, 9월 이렇게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3분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기로 놓고 온다고 하면 그 진입되는 시기가 내년 2분기 이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정책금리 연준이 3.4 제시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3.8이에요. 그리고 내후년 2024년도에는 3.4예요. 세 개의 숫자에 모든 답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를 좀 말씀드렸고 내년에 FOMC 정례회의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월달, 3월달 25pp 올리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 제시한 내년도 정책금리 3.8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을 내년 3월로 좀 보고 있거든요. 과거 이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7번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투자 환경, 물가는 높고 실업률은 매우 낮잖아요. 이런 환경과 가장 비슷한 게 1979년도와 2004년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1979년도에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하고 나서는 미국이 더블딥에 빠졌고 또 남미 부채 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2004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는 경기 후퇴는 불가피해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이제 미국은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3월 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그 이후 시점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확률이 커지는 시점으로 좀 보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가정이에요. 저는 이제 올해와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가까스로 피해갈 수 있다고 좀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결국 옐런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랑 동일해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3.6%예요.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업률이 3.5%였는데 50년 내 가장 낮은 수치였죠. 근데 지금 현재 3.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4월 이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또 명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견고한 고용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를 얘기할 때 소비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비를 얘기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주택시장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일단 주택시장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사실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하고 임대주택의 공신률 자체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택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7월에서 이제 8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미국은 5월 말에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을 했고 지금 현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결국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계 예금 잔고가 4조 달러 정도 있다는 거죠.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저축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가계 예금 잔고도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저축률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금 잔고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철 가계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 재원으로 4조 달러 되는 금액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논할 때 소비와 주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고용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죠. 금리와 고용과 주택 시장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내년 초에 그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면 떨어지는 거는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고 보통 1년 전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면 미국의 큰 위기가 오는 거를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2분기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거는 그 다음 수순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2024년도 연준이 제시한 정책금리 3.4를 염두에 둘 때 연준은 6월달 FOMC를 통해서 2024년도에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가이던스를 준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 그때 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경기 수축을 좀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좀 얘기 드려도 되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조만간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파악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증시는 또 금리 인하를 발판 삼아서 또 증시는 올라가는 또 모습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식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상반기 때.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 오냐 마냐를 두고 막 주가가 빠지는 거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증시가 하락했던 요인들을 보면 전쟁, 물가, 또 연준의 고강도 긴축,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사실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아직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없는데 시장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우려를 하다 보니까 S&P 500 지수는 상반기 때 2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0%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대부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반응은 선반영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통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또 증시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약간 얕을 것 같아요. 골이 심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아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발표가 됐잖아요. 뭐 전분기보다는 소폭 올라오는 모습이긴 했었지만 결국 한국 경제가 그나마 좀 플러스 성장을 했던 이유는 민간 소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동일해요. 사실 7월 28일 날 미국의 GDP, 2분기 GDP의 속보치 발표
사실 역성장에 대한 우려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요. 저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GDP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 민간 소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수치가 1%대 중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소비를 바탕으로 미국 역시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좀 미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올해 상반기 특히 2분기가 뒤돌아봤을 때 올해 연간으로 가장 싸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3분기 때는 증시가 반등하고 4분기 때는 이제 증시가 좀 하락할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아마 4분기 때 하락하더라도 올해 연간 저점인 올해 2분기를 깨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릴 때 4분기는 시나리오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죠. 말씀드렸지만 중간 선거만 염두에 둔다고 하면 감속을 예상하지만 내년도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확률이 2분기 이후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통 주가는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 4분기가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4분기 때 하락할 수 있다 얘기는 드리는데 그 하락의 깊이가 올해 2분기 저점을 깰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살 수도 있지만 그때가 최저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지금 조금 이렇게 사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 때부터 좀 큰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을 거다. 네. 왜냐하면 하반기 때는 상반기와 달리 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투자를 한번 해보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9월 FMC 시장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올라가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상품들 뭐 주식도 괜찮고 ETF도 괜찮고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기열을 좀 넓혀가면 이제 4분기 때 어찌됐든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9월 FMC 이전에 좀 이제 비중을 또 축소하는 기회로 삼는 전략.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그리고 증시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증시도 우상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년 전후의 어떤 시계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좀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굉장히 뭔가 희망적이고요. 낙관적으로 느껴져서 맞습니다. 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에 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힘들게 좀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 거래대금도 많이 좀 줄고 떠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견디면 또 그게 큰 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끔은 투자자분들이 과거의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00년도 이후에 보면 이제 대공황도 있었고 또 1970년도에는 이제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또 90년도에는 저축대부 조합 사태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마다 이제 경기 순환하고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염두에 두시면 위기가 왔더라도 그 위기를 통화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탈피하면서 이전에 어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한 10년 전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투자자분들에게 경기 순환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발생하고 나서 이제 2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 회복에서 경기 호황. 특히 미국은 OECD 경기 선행지수로 놓고 봤을 때 올해 1월까지는 기준선 100을 상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호황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는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황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에 찾아온 경기 호황이 딱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거 글로벌 위기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경기 호황의 평균적인 기간들은 한 2년 8개월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시점에 적용을 해보면 2024년도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 하에서 증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현재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 산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민간 소비라는 부분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 경제를 좀 받쳐줄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카드 사용액 이게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발표 이후에 사실 증시의 낙가론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현재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가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갔는데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경기 침체는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도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실업률이 5%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미국은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탈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경기 둔화이긴 하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3월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사실 경기 둔화의 어떤 속도나 폭도 현재처럼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금리 인상과 함께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또 굉장히 큰 화두가 그 초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 것도 서서히 잡히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사실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올해 4월 달부터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믿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정점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 8.8%를 넘어서는 9.1%라는 결과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하면서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 물가 이벤트가 종료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아마 8월 10일 날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장의 확신이 정립되는 그 트리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물가하면 이제 유가 얘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유가는 사실 6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는 기가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었지만 6월 고점 형성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7월 소비자 물가는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체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가 낮아지고 있고 또 시장이 기대하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도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시그널은 올해 4월부터 나타나긴 했지만 아마 시장이 정말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시점은 이제 8월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부터는 사실 증시 변수를 하실 때 물가라는 게 증시가 올라갔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현금 여유가 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원화책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계좌에는 돈을 더 좀 더 넣고 아무튼 좀 더 인내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물씬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써주신 책이 제목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주라도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한국 주식보다 뭐 다른 나라의 주식보다도 좀 미국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확인이 됐던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 미국과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 경제와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는 모든 국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이제 2011년도 이전까지 미국, 유럽, 일본 동일하게 나타났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과 유럽은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 미국은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바탕에는 이제 생산성이라는 요인이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매년 생산성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성과 나스닥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 생산성 증가와 함께 나스닥 지수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이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산업인데 결국 이 디지털화 자체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탈석유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구조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또 키워드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이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현재와 동일한 정책들을 꾸준하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성장주 내에서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좀 가감하게 담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게 올해 상반기 때 좀 가감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좋은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현재라도 보면 좀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에 대한 매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빅테크 외에도 책에서 그 4가지 유망 테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뭐 4가지까지 아니더라도 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면 전기차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쪽도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현시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에 보면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 4가지 정도를 좀 유망한 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없거나 아니면 도입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는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달에 착륙했던 우주선이 아폴로 11호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37년이 지난 2015년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우주를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블루오리진, 뭐 스페이스X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런 창업자들이 가감하게 먼저 뛰어들어서 지금 현재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우주 산업이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였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 10년 이상 된다고 하면 규모가 한 10배 정도 이상 커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이런 용어까지 지칭하면서 이 민간의 우주 기업들이 이 우주 산업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이 4가지 산업들 중에서도 단연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산업이 우주 산업이지 않을까. 단연코. 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있는데 2015년도 1kg당 발사 비용이 22,200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불과 5년이 채 안 됐는데 이게 10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1kg당 발사 비용이 계속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주 산업 특히 지금은 이제 어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사실 지구 내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우주 정거장부터 해서 우주 내에서 어떤 스페이스가 확장되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발사 비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또 우주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대략 비용 보니까 몇 억이라고 하더라. 막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점점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대중화되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보니까 그 ETF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고 투자하면 또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 대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주셨어요. 네네. 이거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것도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투자를 먼저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렌 버핏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이 오렌 버핏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좀 대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오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에크먼, 레이 달리오 이런 투자 대가들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때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눈여겨보면 되게 좋아요. 지난해 4분기 때 보면 이 4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소비재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인 작년 4분기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스타일들을 이제 소비재로 다 바꿔놓은 거 보면 결국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끔씩은 좀 보면서 어느 거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대명사로 불려지긴 하는데, 이분이 물론 이제 가치주 투자도 많이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 이런 성장주 투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치주만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분조차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카콜라 이런 오래된 전통 산업이 아니라 애플같이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리 소스는 좀 달라요. 이게 워렌 버핏하고 다르게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를 되게 ETF를 활용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시차가 좀 있어요.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네. 예. 그래서 지나간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 4분기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얘기해드리는 거는 결국 앞으로의 어떤 증시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런 구루들이 생각하는 거를 읽는다고 하면 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난 4분기 때 필수재와 관련된 기업들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드리면 좀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았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빌 엘크먼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소비재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 뉴스에서 본 게 넷플릭스 큰 손절했다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달리오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도 보면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긴 하는데, 이분도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약간 안정성이 높은 대상으로 좀 많이 바뀐 부분들. 그래서 저는 투자대가들이 지금 현재 어느 거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책에서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하는 두 가지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는데, 네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투자라고 하면 저는 어렵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국내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생소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으시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면 왠지 나중에 성과가 크게 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좀 투자하는 성향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깨서 우리의 일상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일상에 정말 스며든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먹잖아요. 이 스타벅스라는 기업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기업이 미국 기업이지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떤 투자 대상을 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유능한 산업으로서 메타버스 그리고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산업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뭐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10년 전만 놓고 본다고 하면 되게 생소한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사업 시장에 뛰어든 약간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굴지에 공룡이 되어버린 상황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도 제2의 이런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새롭게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는 그런 산업 내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산업을 개화시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확장시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런 산업 내에서 좀 유망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된 기업들에 좀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워런 버핏이 뭐 가치주의 대가 이렇게 많이 그 네이밍이 되긴 하지만 사실 들춰보면은 애플의 최대 주주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코카콜라가 지금은 이제 전통 산업의 하나의 그런 기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과거에는 성장주였다. 성장주였죠. 글로벌로 막 나가는 거니까. 코스트코도 비슷한. 기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인식과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되고 좀 그 시대의 상황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4명을 크게 비교해 주신 거고, 네네. 여기서 이제 자기에게 좀 맞는 스타일을 찾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나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 걸로. 그 레이 달리오가요. 네네. 최근에 레이 달리오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그 자신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담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담아놔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러세요? 지금 같은 시점.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가격이 급등락을 좀 한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때는 좀 한 사 놓으면 괜찮겠다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는 시기였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투자 대상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색깔은 사실 성장주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보면 테슬라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 보면 TQQQ.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때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0이라는 어떤 비율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 정도는 좀 담아 놓으시면 아마 이 암호화폐는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중앙은행들의 기능들이 결국에는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증권이면은 그 약간 전통적인 그래도 금융으로 분류가 좀 되잖아요. 네네. 암호화폐 이런 쪽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 인식이 과거에서부터 좀 이렇게 많이 지금 그래도 비트코인 나온 지 한 2009년이니까 10몇 년 됐잖아요. 네네.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동안? 바뀌죠. 왜냐하면 결국 고객은 투자자들인데 이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젊어졌어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뭐 증권회사들도 이런 마케팅을 할 때 이 젊은 층이 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내 컨셉을 맞춰서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도 많이 달라졌죠. 실질적으로 이제 거론도 되고 있고 또 이런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리포트로 발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그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많이 체감을 합니다. 그 나스닥 기업들도 되게 그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사더라고요. 테슬라는 이번에 팔긴 했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10%면 상당한. 상당하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갔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올라간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갖고 있으면 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면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 이 책을 써주셨고 이 책에 이제 극히 일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책에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또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읽어보신다면은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내 주식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국 주식을 좀 강조해 주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내에서 좀 이렇게 주목해야 할 만한 섹터나 혹시 그런 기업들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올해 3분기 미국 증시 반등 구간에서 후행적으로 한국 증시 역시 뒤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속성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수출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역시 개선되는 조짐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도체 가격이 연초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결국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야 아마 한국 증시는 좀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국내 투자에 하신다고 하면 딱 두 가지. 첫 번째 수출 증가율 그리고 두 번째는 DRAM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지 여부. 요것만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 때 한국 증시 많이 떨어졌죠. 근데 한국 증시는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쳤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그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미국 증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쯤 투자를 하시면 9월 FOMC 이전까지 좀 가지고 계셨다가 그때 이제 4분기 좀 증시가 흔들리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미리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좀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투자를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좀 투자를 임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1년이 아니라 저는 뭐 한 3년 이상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선도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해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선후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길게 좀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한국 산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어차피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렇게 4개는 꼭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이렇게 주목을 LG 화학이에요. N소리 아니고. 이제 이름 바뀌었죠. 네. 그리고 거기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요.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는 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과 한국, 중국 과거 조선을 주도했던 일본이 한국에 뺏기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또 중국에 뺏겨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중국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잘했죠. 사실은 삼성전자 한 회사의 투자로 그치는 일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발판이 되어줬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투자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과거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반도체와 틀려서 이 R&D, 연구개발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제는 한 기업이 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해도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M&A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를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가감한 투자 아니면 어떤 기업들을 인수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과거처럼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래도 성장이라는 게 담보된 미국 투자 이제 그거는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좀 미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한국 증시는 이제 과거의 패턴 과거에 보면 박스피라고 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은 계속 올라갔을 때 약간 그런 주가의 패턴들도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국내보다는 좀 미국 투자를 우선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좋은 산업과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놓으시면 어찌됐든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커진다.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 투자자들이 투자에 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떨어질 때 사셔야 되는데 항상 올라갈 때 사셨던 부분들. 근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항상 주식 투자 하실 때는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는 가감 않게 담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비싸게 살 때는 이거 그 어차피 3년 5년 다 들고 있을 건데 지금 사도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심리로 샀는데 지금 한 6개월 1년 우리나라 주식 한 1년 6개월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또 그 사셨던 그 가격대로 또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마 그런 고민이 좀 드실 때는 항상 그 코스피 지수 아니면 S&P 500 지수 같은 차트를 길게 시계를 해놓고 한번 보신다고 하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항상 이기는 극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는 또 항상 보지 못했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시면 사셨던 가격으로는 좀 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는 평생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미국 주식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투자를 하면 좋은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과 한국을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 배분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뭐 한 6대4, 7대3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8대2, 9대1? 7대3 아니면 6대4가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할 때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비율이라서 뭐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약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약간 가치주 성격이 있는 기업들 약간 그렇게 나눠서 좀 투자를 미국에서도 그렇게 또 섞고 아마 이제 권역 국가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사실 신흥국 증시는 통화가치 약세 또 자금 유출 압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올릴 때는 사실 신흥국 투자를 좀 안 하는 게 사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비중을 한 80% 정도까지 해놓고 나머지 20% 정도를 저는 신흥국 내에서 중국 투자를 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국을 좋게 보는 이유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중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올해는 중국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증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꺼내들기 때문에. 부양 정책.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올해 상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경제지표는 지금도 좋지는 않지만 증시가 올라갔던 그 배경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유인책을 꺼내들 거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올해 10월에는 이제 제20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진핑 3연임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5.5%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죠. 공격적인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좀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 좀 사놓으시면 아마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를 좀 보고 있고요.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이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소비 그리고 이제 클린 기술 내에서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ESG 관련된 테마로 좀 투자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국내 주식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려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LG 엔솔,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요 정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여기서 조금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카카오는 욕도 많이 먹는데 요즘에 카카오 진짜 이미지 안 좋고 그 영상이 올라가면 악플이 그렇게 달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카카오를 많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니까 주가도 그렇긴 한데 하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많아서 근데 여기 네이버 카카오를 좀 꼽아주셔서 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단연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마감만 투자하셔도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5개 기업만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이에요. 지금 국내 기업들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보면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겹치지 않아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알파벳 같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카카오가 뭐 욕은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지금의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성장이 상당히 빠른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돈을 좀 더 지금보다 많이 벌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마갓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들의 과거 실적 추이랑 주가를 보면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때 주가도 사실은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와 내년도 실적을 보면 올해 내년도 계속 개선됩니다. 결국 지금처럼 미국 기술주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역방상의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또 답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도 보면 제가 언급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고 물론 이제 듣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알죠. 샀던 가격보다 지금 현재 손실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주가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달 적립하는 형태로 해서 꾸준하게 사 모아 가신다고 하면 결국 내가 샀던 평균적인 가격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매입 단가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정말 좋아질 때 그때 빠르게 손실을 털어내고 또 수익을 빠르게 레버리지 형태로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과 싸움이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 하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도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해야 사실 그 길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이 빨리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1년 정기예금의 금리가 최근에 정책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령층이 낮으신 분들일수록 사실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수익률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가치주 성과도 좋았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성장주 수익률이 아웃퍼폼하는 게 매번 확인됐거든요. 이 성장주라는 거는 앞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산업들을 견인해 가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달 적립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경제적인 자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물질적인 부분들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꿈에 도달하는데 투자라는 게 좀 단축시켜주는 좋은 효과를 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투자에 임하시는 것들을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황 진단해 주시고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는 법,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좀 우리가 유망해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거 딱 보여주시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한 줄기 빛과 희망을 네. 보는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에 문남중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